계속 보시면 될 연습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352페이지 6번 봐보십니다. 3일이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 A와 제품 B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최종 지문 봐보시면 제품 A와 제품 B의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계산하면 각각 얼마인가. 매출 가격 차이는 이미 분석을 했다는 얘기고 매출 배합 차이와 매출 수량 차이를 다시 분석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매출 조합도 차이를. 그러면 지금 A하고 B 두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A하고 B 이렇게 나올 겁니다. 지금 이 부분이 실량 곱하기 표가가 될 것이고요. 좀 뒤로 가서 A하고 B가 이쪽이 표량 곱하기 표가가 될 것입니다. 일단 정리해 두시고 실제에서 봐보시면 실제 판매량이 얘가 500단이고요. 얘가 300단이랍니다. 그리고 예산 판매량이 얘가 600단이고 얘가 400단이랍니다. 그런데 옆에 곱해지는 것이 표준 가격입니다. 표준 가격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 변동 원가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위당 예산 공원이익 되어 있죠. 판매 가격에서 표준 변동 원가를 뺀 예산 공원이익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000원, 얘가 1,500원, 똑같이 얘도 1,000원, 그 다음에 얘가 1,500원. 이걸 분석을 해보면 매출 조합도 차이가 될 거고요. 지금은 매출 배합 차이하고 수량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지금 실제 판매한 것은 800개인데 이 800개를 원래 예상했던 6대4 비율로 판매를 했다면 그 얘기죠. 그러면 6, 8에 48, 480개에 대해서 1,000원 쓰면 되고요. 여긴 40%니까 4, 8, 32 해서 320개에 대해서 1,500원을 써서 비교를 하면 됩니다. 제일 왼쪽이 95만 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가 96만 원이 나오고 제일 끝에가 120만 원이 나온답니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면 얘가 매출 배합 차이죠. 10,000원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가 표준보다 적게 발생을 했어. 매출이 적어. 그러면 분리해. 그 다음에 여기 매출 수량 차이가 될 텐데 가보시면은 24만 원이 차이가 나죠. 24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실제가 표준보다 적어. 그러면 역시 불리한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합 차이는 그 얘기예요. 실제 800개를 원래 예상했던 6대4 비율로 판다면 그때의 차이가 뭐가 되겠냐? 매출 배합 차이가 되겠다. 그 부분 얘기고요. 똑같은 6대4 비율인데 1,000개를 파느냐? 800개를 팔았느냐 그 차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53페이지 문제 8번에서 9번까지 봐보시면 3일의 영업이익은 8만 원이고 평균 투자이익은 20만 원이다. 3일의 투자 수익률은 얼마인가? 투자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투자액분의 영업이익입니다. 그러면 20만 원분의 8만 원 해보면 40%가 나오고요. 9번 3일의 최저 필수 수익률이 10%인 경우 잔여이익은 얼마인가? 잔여이익 봐보시면은 영업이익이 8만 원인데 여기에서 평균 투자액이 20만 원 여기에 대해서 회사가 요구하는 최저 필수 수익률은 10%면 돼. 그러면 6만 원 얘가 잔여이익이 되겠다. 간단하게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가 보시면 18번 문제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컨설팅 부분 2001년 재무자료이다. 3일의 컨설팅 부분 2001년 잔여이익은 얼마인가 봐보시면은 매출액이 1억 원, 영업이익이 700만 원, 평균 영업자산이 2천만 원이고 최저필수 수익률이 15%죠. 시험 문제는 이 수준에서 나옵니다. 얘도 별로 어렵진 않죠. 간단히 봐보시면 영업이익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700만 원이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지금 평균 영업자산이 2천만 원이야. 2천만 원에 대해서 잔여이익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필수 수익률을
곱해주면 됩니다. 필수 수익률이 지금 15%. 그러면 여기가 300만 원이니까 결국 자녀 이익은 400만 원이다. 답이 3번으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자녀 이익이나 투자 수익률은 계산 자체는 복잡하지 않아요. 아까 장단점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 20번 문제 봐보십니다. 사업부 A는 현재 자기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으나 투자 자본에 대한 최저 필수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으며, 반면 사업부 B는 현재 자기 사업부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나 투자 자본에 대한 최저 필수 수익률에 미달하는 수익률이 기대되는 투자안을 고려하고 있다. 자녀 이익법에 의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부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 문제 보실 때 뭐가 기준이에요? 자녀 이익법이 기준입니다. 그러면 최저 필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서 그것보다 높으면 채택, 그것보다 낮으면 기각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A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필수 수익률을 초과하고 있대요. 그러면 얘는 채택합니다. 수락을 하고, B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필수 수익률에 미달한답니다. 그러면 얘는 거절을 하면 됩니다. 기각을 시키면 된다 해서 어떤 것이 평가 기준인지 봐가지고, 특히 자녀 이익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필수 수익률하고 비교를 하고요. 투자 수익률법에 의해서는 현재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은지 낮은지, 현재의 투자 수익률보다 높으면 채택, 현재의 투자 수익률보다 낮으면은 기각,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5번의 경제적 부가가치입니다. EVA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지금 봤던 자녀이익법이 있어요. 이 자녀이익법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 이것이 경제적 부가가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의 한번 봐보시면 전통적으로 기업의 성과평가 방법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회계의 발생주의에 따라 산정된 손익계산서의 이익개념이었다. 이게 자녀이익법. 그러나 손익계산서는 경영성과의 표준화라는 점에서 우수한 회계 방식이나 성과평가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자녀이익법을 대체하는 방법으로 나와 있는 것이 경제적 부가가치, EVA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EVA에 의한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도입 배경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결국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EVA를 계산을 해라. 얘가 최종 문제고요. 그 다음에 도입 배경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문제인데 가끔 나올락말락합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부터 보고 나머지 설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EVA를 구하는 방식은 메모를 해두세요. EVA는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결국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결론을 책의 한 구석에다가 정리를 해두십니다. 그래서 이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세우순 영업이익에서 투하자본에 곱하기 자본 비용을 빼면 곱한 비용을 빼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얘를 보고 웨이티드 에버리지 오브 캐피탈 코스트 해가지고 자본 비용 이런 표현을 쓰고요. 결국 자녀이익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영업이익에서 빼기 투자 자본에 대해서 최저 필수 수익률 그 모델을 더 디테일하게 봤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차이점은 여기에 있죠. 일단 세후 순 영업이익이다. 여기 좀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을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투하자본을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한다? 순 운전자본하고 여기다가 뭘 더한다? 순 고정자산값을 더한 거다.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하나 메모해 두시고요. 또 한 가지 저쪽에 이 자본비용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얘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올 텐데요. 타인 자본비용 곱하기 타인 자본의 비중 이거에다가 자기 자본비용 여기다가 자기 자본의 비중을 곱해가지고 두 개 더한 거 이것이 자본 비용입니다.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의 비용에 대해서 웨이티드 에버리지 했다. 가중 평균했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런데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할 때는 이게 결국은 이자율인데 이자율을 적용을 할 때는 만약에 법인세가 나온다면 이 이자율에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을 적용을 해서 타인 자본 비용을 구해야 된다는 거. 이것도 메모를 해 두십니다.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이자 비용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를 낼 때 비용 처리가 되니까 그만큼 덜 내게 됩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법인세율을 곱해줘야 된다. 그 얘기고요.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하는 방식을 이전의 기본서에서는 잠깐 설명을 해요. 뭐 CAPM 뭐 이런 모델에 의해서.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고 얘는 주어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인 자본 비중이 있고 자기 자본 비중이 있는데요. 얘는 쉽게 생각을 해가지고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을 더한 것을 분모로 가고요. 분자에 타인 자본이 올라가면 타인 자본 비중이 되는 거고 자기 자본 비중은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 더한 거 위에다가 자기 자본이 올라가면 비중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결국 이걸 보기 위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 지금 그 얘기고요. 이것을 메모해 두시고 이쪽에 오면 이거 위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360페이지 1번 EBA에 의한 성과평가의 중요성 및 도입 배경 되어 있는데요. 1번 손익중심 성과지표가 한계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거 그것이 한계가 있다. 밑에 1번 봐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의 도입이 세계적인 추세이나 아직까지 각 나라별로 다른 회계 기준을 사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비교 기준으로서의 지표를 제공하지 못한다.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나라들도 많기 때문에 그냥 손익중심 이쪽 성과평가는 한계가 있다. 그 얘기고요. 2번 손익계산서상의 이익은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만을 고려하여 산정된 것이므로 기업이 경영활동에 투입한 자기 자본의 사용에 따른 자기 자본 비용, 그게 이제 배당금이 될 텐데 이것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우리 앞에서 자녀 이익에서 최저 필수 수익률 이 개념에 자기 자본 비용이 들어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일단 이익이 났으면 좋은 건데 배당까지 해줘야 더 좋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배당까지 하는 거 이것이 자기 자본 비중이고 자기 자본 비용이고 EBA 모델에서는 이쪽 우리 최저필수 수익률하고 비슷한 이쪽 자본 비용을 구할 때 자기 자본 비용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장점이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2번 현금 흐름 지표의 중요성 부각되어 있는데요. 쭉 읽어보면 제일 마지막 줄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현금 흐름을 반영한 성과 평가 지표로서 활용되고 있다. 이 부분 얘기하는 거예요. 세후 순 영업이익 이걸 구할 때 우린 자세히 보지는 않겠지만 우리 시험 문제에서 그냥 주어져요. 그런데 이걸 자세히 봐보면은 현금 흐름과 비슷하다 그 얘기입니다. 손익계산서상의 단순한 영업이익이 아니고 현금 흐름을 어느 정도 반영한 거다. 이게 장점이다. 그 얘기고요. 그 밑에 3번 자본비용 및 자본 효율도가 반영된 수익성 지표인 EVA다. 밑에 EVA는 타인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 비용까지 보존한 후의 유보이익이므로 진정한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수익성 지표가 된다. 계속 자본 비용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것을 계속 강조를 합니다. 밑에 봐보시면 즉 진정한 의미의 기업 가치 증가는 타인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뿐만 아니라 자기 자본에 대한 기회 비용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다. 단순하게 손익계산서상에서 플러스가 났다고만 해가지고 기업 가치가 증가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배당까지 해주고도 남는 게 있어야 기업 가치가 증대된 거다. 그쪽에 차관점을 뒀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4번 EVA는 글로벌 경영을 향한 척도다 해서 세계의
모든 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걸 쓰고 있답니다. 그게 네 번째 줄 봐보시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걸 쓸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 정도 해서 도입 배경판 놓으시고요. 362페이지 가보시면 2번 EVA의 개념 나와 있는데요. 아까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지금 다시 책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가운데 박스에서요. EVA 두 번째 줄 봐보시면 세후 순 영업이익에서 빼기 투하자본 곱하기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다. 아까 여기 써져 있는 거 거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크게 의미 없고요. 3번 기업의 종합지표로서의 EVA 했는데요. 밑에서 세 번째 줄 봐보시면 따라서 EVA가 다른 경영성과지표와 비교하여 보다 우월하게 평가받고 있는 이유는 기업 고유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만을 고려하여 창출된 이익으로 평가한다는 점과 주주의 기회비용인 자기자본 비용을 고려했다는 점 때문이다. 봐보시면은 이쪽 세후 순 영업이익이 지금 영업이익이잖아요. 자본 조달 비용을 뺀 영업이익을 가지고 출발점을 하고 있다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자기 자본도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최대 장점이다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364페이지 가보시면 투하자본은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 투하자본, 여기 나와 있는 투하자본, 순운전자본에다가 순고정자산을 더한 거다 했는데요. 거기 가운데 박스에 투하자본 그 표현 되어 있고요. 밑에 간단히 보십니다. 영업 관련 순운전자본 되어 있는데요. 순운전자본 밑에 봐보시면 순운전자본은 영업 관련 유동자산에서 영업 관련 유동부채를 차감한 거다.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에서 영업과 관련이 있는 부채를 빼면 순운전자본이 될 것이고 365페이지 2번 봐보시면 순고정자산 나와 있는데요. 순고정자산은 시설 투자 및 기타 투자로 인하여 보유되는 자산으로서 영업과 관련 없는 투자 자산을 제외하고 영업 관련 고정자산을 의미한다. 그래서 결국 최초에 얘가 순영업이익이 영업이익에서 출발을 하기 때문에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투자 자산만 가지고 이 부분 투하자본을 산출해낸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자체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주어집니다. 그래서 쭉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68페이지 가보시면 자본비용의 측정해가지고 세 번째 줄 끝에 가중평균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된다 해가지고 WACC 나와 있습니다. 와크 봐보시고 그 밑에 박스에서 산출 방법 나와 있습니다. 가중평균 자본비용 해서 타인자본 비용에다가 타인자본 비중을 곱하고 더하기 자기자본 비용에다가 자기자본 비중을 곱한 것을 더한다. 그 얘기인데요. A 앞부분이 지금 이자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A는 부채 실질 이자율 곱하기 1 마이너스 법인세율. 아까 주의하자 그랬습니다. 이자는 법인세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1 마이너스 법인세율 곱한 거 가야 되고요. 옆에는 이제 비중 얘기하고 있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자기자본 비용, 얘는 그냥 주어진다고 했어요. 옆에는 비중 나와 있고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한번 와보십니다. 밑에 있는 박스에서 조정 영업이익 나와 있습니다. 여기 순영업이익을 구할 때 옆에 봐보시면 영업이익에다가 영업의 수익 중 영업 관련 항목은 더해주고 영업 외 수익으로 구분되어 있으면 원래 영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데 자세히 보면 영업 관련 항목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영업 관련 항목은 수익 중에서 더해주고 그 다음에 비용 중에서 영업의 비용 중에서 영업 관련 항목은 차감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순수하게 영업 관련 수익을 도출해낸다. 그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373페이지 와보십니다. 6번 산출된 EVA의 의미 되어 있는데요. 밑에 양의 EVA 플러스 EVA 이것만 보시면 EVA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기업의 세후 순영업이익이 투하자본에 대한 자본비용보다 크다는 것이므로 원재료 등 기업의 영업활동상의 모든 비용은 물론 그죠.
원재료 주고 이자 비용 주고 그다음에 자본에 대한 대가, 이자 및 배당까지도 지불하고도 해당 기업에 유보되는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 자기 자본 비용까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봐두시고요. 넘겨가 보시면 374페이지 EVA를 통한 기업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제목이지도 보세요. EVA를 활용을 하면 기업 가치 평가도 할 수 있고 그 밑에 2번 성과 평가도 가능하고 뭐 그 정도 봐두십니다. 이쪽 부분 시험 문제 나올 일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375페이지 성과 평가에 기반한 EVA 증대 방안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근데 상식적인 얘기긴 한데 가끔 시험 문제 나옵니다. EVA를 증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376페이지 와보십니다. 표 6-3번 EVA 증대 방안은 봐두셔야 됩니다. 증대 방안 봐보시면 세우순 영업이익을 증대시켜야 된다. 여기에서 얘를 높이면 그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예요. 얘를 높이면 얘가 올라간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 매출액을 증대하고 제조 원가를 절감을 하고 판관비를 절감하면 된다. 당연한 얘기고요. 밑에 투하 자본의 절감을 통한 자본 비용이 감소되어 있는데요. 얘를 낮추면 결국 얘가 올라갈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적정 수준의 고정자산만 투자를 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자산은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비효율적 자산은 매각을 하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저수익성 자산을 축소를 한다.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수익성 사업의 투자 자본은 회수를 하고 저수익성 사업 부분은 없애버리고 철수를 하고 제품도 철수하고 그 다음에 고수익성 자산을 증대시킨다. 고수익성 사업의 투자 자본을 확대를 하고 그 부분을 확대를 하고 제품 생산을 증대하고 상식적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조달 자본 비용의 절감 얘를 낮춘다 그 얘기죠. 얘를 낮출 때 타인 자본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자율이잖아요. 그러면 조달 비용을 낮춘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게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조달 자본 비용을 절감을 하고 밑에 기업 안정성 향상을 통한 자기 자본 비용을 절감을 하고 기업이 안정화가 되게 되면은 자기 자본 비용이 줄어든다 그 얘기예요. 배당을 조금만 해줘도 주식을 사줄 거니까. 기업이 불안하면 어떻게 해요? 배당을 많이 해줘야 주식을 사줄 거예요. 기업이 굉장히 안정적이야. 그러면 어떻게 배당을 조금만 해줘도 주식을 사줍니다. 그래서 안정성을 통해서 자기 자본 비용을 낮출 수가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양질의 차입금 조달을 통한 타인 자본 비용을 절감을 한다. 이자율을 낮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 EVA 증대 방안은 상식적인 얘기지만 아까 저 시가하고 보면서 봐두십니다. 377페이지 EVA 적용할 때 한계가 있답니다. 이 부분도 가볍게 보십니다. 1번 이익 조작의 가능성이 있답니다. 얘를 구할 때 약간 EVA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조작할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회계상 산출되는 영업이익의 조작에 따른 효과가 EVA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는 거. 한계점이 있고요. 2번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 그래서 원래는 공정가액을 적용을 해가지고 투하자본을 구할 때 공정가액을 구해야 되는데 공정가액은 현재의 시세. 근데 현재의 시세를 항상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부가액, 옛날 취득 원가 가지고 얘를 평가를 할 건데 거기에서 한계가 발생을 한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기자본 비용의 산정. 얘는 무슨 얘기냐면 타인 자본 비용은 외부에서 돈을 끌어오기 때문에 이자를 주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는데 자기 자본 비용은 자체 내에서 자기 자본 비용이기 때문에 얘 구하기가 쉽지 않다 그거예요. 그래서 뭐 재무 관리 쪽으로 가보면 뭐 CAPM 나와 있고 뭐 APM 다 나와 있는데 그만큼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자기 자본 비용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거에 한계가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기 자본 비용을 산정할 때 그게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378페이지 4번 EVA 해석할 때도 한계가 있다. 봐보시면
어떤 기업의 EVA가 음수로 산출되었다고 해서 또는 어떤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EVA가 마이너스로 산출되었다고 해서 그 기업 또는 산업의 전망이 무조건 어둡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할 수가 있답니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 창출 능력 이외에도 기업 및 산업이 시장 발전 단계상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여부에 등에 따라서도 기업 및 산업의 EVA의 창출 정도와 이의 창출 가능성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얘기예요? 계산해봤더니 얘가 마이너스야. 그러면 이 부분 없애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이 산업이 지금 시장의 초창기 도입기에 있어.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그 경우에는 계속 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라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니고 시장 상황을 봐서 판단해야 될 문제다. 그런 한계점이 있다.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5번 비재무적인 가치 창출 요소를 무시를 한다. 지금 EVA는 비재무적인 가치 창출 요소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쪽 부분을 무시하고 있다. 이게 항상 문제죠. 숫자로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비재무적인 부분은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거. 한계점까지 봐두십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 EVA 문제는요. 결국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 내지 두 문제가 나올 텐데 결론은 이거 이용해가지고 EVA 산출해내라.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를 보시면 그래서 앞에 이런 부분은 읽어보지 마세요.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읽어보지 마시고 이거 위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를 보시면 거기 387페이지 보십니다. 문제 8번에서 10번까지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답하시오 했고요. 단 법인세는 고려하지 않는답니다. 법인세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간단한 문제가 될 거고요. 8번 봐보시면 세후 순 영업이익 구하랍니다. 그러면 위에서 매출액이 80억이죠. 80억에서 영업이익을 먼저 구합니다. 매출원가 50억하고 판매비와 관리비 20억을 빼면 두 개 70억이죠. 빼면 10억이 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영업의 수익 중 영업 관련 수익은 더해주고요. 5억 원은 더해주고 영업의 비용 중 영업 관련 비용 8억 원은 차감을 해줍니다. 그러면 15억에서 8억 빼니까 7억. 이것이 세후 순 영업이익이 되고요. 밑에 9번 가중평균 자본비용은 얼마인가? 단 법인세는 무시한다 되어 있고요. 위에 박스에서 다시 한번 봐보시면 투하자본이 총 50억인데 50억 중에서 차입금이 30억. 이게 타인자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자본이 50억. 그러면 얘가 자기자본이고요. 그러면 6대 4네요. 그런데 차입금 이자율 얘가 10%고 더하기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이 15%입니다. 15%. 해주면 여기에서 6% 더하기 4 여기도 6%죠. 그럼 얼마 나온다? 12%가 나온다. 그 얘기고요. 10번 경제적 부가가치는 얼마인가 되어 있죠. 그럼 이쪽 7억에서 투하자본이 50억이었고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1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6억 7억에서 빼니까 1억 원이 EVA가 되겠다. 그 얘기죠. 답이 3번으로 가고요. 가장 기초적인 문제였습니다. 다 두시고요. 그 다음에 12번 봐보십니다. 다음은 3일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자료의 일부이다. 유동자산, 영업자산이 금액으로 12,000원이고요. 비유동자산, 영업자산이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유동부채가 6,000원이고 세전 영업이익이 4,000원 되어 있습니다. 3일의 가중평균 자본비용 계산에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경제적 부가가치는 단 법인세율은 30%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우고 일단 세후 영업이익을 구해야 되는데요. 지금 세전을 줬습니다. 4,000원을 세전으로 됐으니까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이 지금 30%라고 했습니다. 30% 차감을 하면 74, 47에 28에서 2,800원이 세후 순 영업이익으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투하자본을 구해야 되는데 영업자산 12,000원 냈다가
비유동자산 중에서 영업자산 8,000원을 더하고 유동부채 중에서 무이자 부채를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2만 원에서 6천 원을 빼니까 투하자본은 14,000원이 되네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 비용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이 14,000원씩 14,000원씩 똑같아요. 그러면 결국 반반이니까 50%씩 계산을 하면 되는데 타인 자본은 이자율이 10%야. 10%인데 법인세가 있다며 이제 1-0.3 해주고요. 얘에 대해서 반절.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14%랍니다. 얘에 대해서는 법인세 부담이 없어요. 배당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도 반절 해보면 얘를 구해보면 10.5 나옵니다. 여기에서 3.5 나오죠. 여기에서 7 나오죠. 그래서 두 개 더해보면 10.5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2,800원에서 빼기 투하자본 14,000원에 대해서 10.5% 해보면 EVA가 나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14,000원에 대해서 하고 여기에서 2,800원 빼보면 1,330원. 답이 4번으로 갑니다. 이 부분 봐두시고요. 지금 법인세가 들어와가지고 세전으로 줬기 때문에 세후로 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구할 때 이자율 부분에 대해서만 이 부분 법인세를 반영을 해줘야 된다. 자기 자본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는 생각하지 않는다.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까지 보시면 EBA는 다 끝나게 되는데요. 우리 시험 문제 수준이 앞에서 봤던 387페이지에서 보셨던 그 수준에서 나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결정 부분인데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니까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